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이고 두 가지 취미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둘 다 책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첫 번째는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고요. 독서 모임을 한 지는 한 2달 정도 됐고 이번 주에는 챕터 7, 8, 9를 읽고 윌슨과 칠님과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재밌는 표현을 알려줬는데 food for thoughts이라는 표현이에요. 한국어로는 생각할 거리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인상 깊었던 걸 줄치고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food for thought이라는 표현 자체가 재밌어서 좀 좋았고요. 이제는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인데 두 가지 책을 소개드릴게요. 이 두 가지 책은 왜 소개하냐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경매 때문이라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란 책인데 저도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절판됐대요. 이게 그 당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지어서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어서 아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 꼭 사라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정가가 12,000원인데 중고시장에 5만 원, 6만 원에 팔리는 것도 봤어요. 두 번째 이 책은 박성식 감정평가사가 지은 책인데 읽고 있습니다. 이건 꽤 읽었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거를 실무적으로나 좀 짚으면서도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책? 좀 현실적인 책이라서 제가 엄청 손품을 팔아서 고른 책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 책들 중에 딱 이것만 직접 샀어요. 어쨌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책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려고요. 일단 사실 드라마나 이런 작품 연기로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아직 그런 기회는 안 왜 뭐 춤 Do you want to appear in 도연님's YouTube channel? 상관없어.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Most decisions should probably be made with somewhere around 70% of the information you wish you had. 이렇게. And those actually what the biggest responsibility the leader has to own the decision making and to own like the result no matter what's the consequence. And I think So here on Facebook, the Facebook customers apparently wanted Facebook to make a dislike button, but the team felt just creating a dislike button is not the right decision. So they kind of dived in more, and they in the end kind of discovered that people wanted to express more emotions than just like button. So yeah, and in the end it kind of worked well. So I thought this was a very good story. when I heard that story, I was just like, oh, 역시 only big company can spend resources to 고민 about a button. This is a very strong concept. Like concept try to replace yourself. So people always think like, okay, I should grow, I should grow, I should grow. That's true, but I think this is even a stronger kind of dose of growth mindset because the current yourself will be obsolete in the future. So Oh, yeah, I actually like the very last quote as well. The constantly try to replace yourself. It's very frightening, but it's a very important mindset, I guess.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이 공간의 개치라는 책은 혼자 카페에서 다 읽었고 이 영어 독서 모임하는 더 메이킹 오브 매니저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독서 모임을 했고요.
세 번째로 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을 122페이지 정도까지 읽은 상태입니다.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은 덕분에 제가 평소보다 책을 조금 더 열심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노트북 앱을 학습시켜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책이 제가 절판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링크를 모아둔 데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던 책이다 보니까 정책 브리핑 창에서 이렇게 챕터별로 글을 모아놔서 비싼 중고 책을 구하지 않고도 쉽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제 영상에도 요거를 AI로 학습시켜서 만들려는 중입니다. 제가 읽은 파트까지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혹시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이 책 전체의 영상을 조금 더 공들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을 3가지나 읽었지만 사실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인간의 가치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흐름은 느낌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이고, 이거 영어니까 애초에 이해 잘 못하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라도 약간 좀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 부동산 40년도 이게 그나마 차라리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부동산이나 그런 시장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밝은 편이 아니어서 좀 이해를 못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일단 이 책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싶다는 궁금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AI나 SNS 이런 거를 많이 쓰면은 내가 좀 녹는 기분? 내가 멍청해지는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활자를 조금이라도 읽으면 머리가 조금씩 더 돌아가서 어떤 그런 뇌 훈련 같은 걸 위해서 읽기도 하고, 세 번째는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할 때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키워드를 조각조각 좀 입력해 놓으면은 어쨌든 다음에 같은 공부를 할 때 그게 학습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보들이 저는 뭔가 말할 때 조합돼서 저장되기도 하고, 또 다음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연결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배경 지식 차원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 해설은 말이죠.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40년 역사입니다. 늘 오르락내리락 정말 숨가쁜 롤러코스터 같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투기와 규제, 그 이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 4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내놓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총 횟수입니다. 무려 59번이나 시장에 개입해서 룰을 바꿨다는 건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59번이나 제도를 뜯어 고치면서 시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대체 왜 집값과 땅값은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 복잡다단한 연대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착 잡기 위해서 오늘 해설은 크게 5파트로 나누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40년 역사의 서막부터 시작해서 내운탕 정책, 경기 부양의 딜레마, 규제 완화의 후폭풍, 그리고 마지막 신뢰 회복의 과제까지 차례대로 훑어볼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챕터 40년 부동산 전쟁의 서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부동산 가격은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한 일직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게 4번의 아주 뚜렷한 순환주기가 있었거든요. 70년대 후반 중동 특수 때 1차 파동을 시작으로 3조 호황이 겹친 3차 파동, 그리고 99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4차 파동까지. 그러니까 돈이 막 풀려서 집값이 폭등하면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찬물을 확 끼얹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이 패턴의 무한반복이었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냉온탕을 오간 부동산 정책. 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길래 냉온탕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59건의 정책들 있죠?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31건은 투기를 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규제였고요. 반대로 17건은 꽁꽁언 건설 경기를 다시 띄우려는 부양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건이 주거복지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얼음물을 붓고 경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다시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붓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냉온탕 처방이 반복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투기 세력을 어떻게든 응징하려는 안정, 의지, 그리고 건설 경기를 띄워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팍 올려보려는 성장 의지.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상반된 목표가 우리 시장을 얼마나 꼬이게 만들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챕터. 모든 정부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경기 부양과 투기의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딜레마는요,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2006년 국회 청문회를 한번 볼까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억지로 건설 경기를 띄우자는 압박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요. 부동산을 무슨 단기 진통제처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의 힘과 막대한 유동성 앞에서 정부의 통제력은 자꾸만 한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이 사과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떤가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치여야 했던 당시 정부의 그 답답함과 진솔한 심정이 이 한마디에 너무나 잘 녹아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딜레마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선거철입니다. 표를 얻으려고 온갖 화려한 개발 공약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이걸 정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선거가 열렸던 달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전국 아파트값이 평균 2.8% 올랐는데 심지어 공약 폭탄이 떨어지는 강남은 무려 4.05%나 뛰었습니다. 정치적인 셈법이 시장 가격을 그냥 훅 밀어 올려버린 명백한 증거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유동성과 빗장 풀린 규제. 경제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투기의 판을 깔아줬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후 나라 경제가 완전히 벼랑 끝이었잖아요.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그 절박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재당첨 제한 폐지, 거기다 대규모 양도세 감면까지 정부가 당장 숨통 좀 튀어보겠다고 시장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란 안전장치는 모조리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년 지나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시중의 돈이 쫙 풀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됐던 시장이 그야말로 초대형 투기판으로 돌변했습니다. 오죽하면 2003년 초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규제 완화 상태를 쫙 보고받고는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당시 규제망이 완전히 뼈대까지 해체돼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해설을 관통하는 가장 소름 돋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이 40년짜리 맹온탕 정책을 겪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정부가 지금 아무리 무서운 투기 근절책을 때려도 나중에 경제 좀 안 좋아지면 무조건 다시 푼다. 이렇게 굳게 믿게 된 거죠. 투기 세력한테 규제는 그저 잠깐 옷 껴입고 버티면 지나가는 겨울이었고 결국 경기 부양이라는 따뜻한 봄이 다시 올 거란 걸 너무나 잘 학습해버린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신뢰 회복과 정책 신호등.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직 정책 담당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흔히 복잡한 교차로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교차로에 차가 좀 막힌다고 갑자기 신호등 전원을 아예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엉키고 부딪히고 대형 사고가 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한 거래나 공평한 과세 같은 기본 룰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차가 막혀도 절대 치워버려서는 안 돼 영구적인 신호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40년 정말 그 뼈아픈 냉온탕의 역사를 겪은 우리는 과연 정치적 사이클이나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구적인 신호등을 부동산 시장에 세울 준비가 진짜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차가 막힌다는 핑계로 또다시 신호등 전원을 툭 꺼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오늘 짚어본 이 40년의 거대한 흐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